그동안 쟁점이 됐던 건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에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 있으니 니네 지켜주니 니네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과거에는 뭐 50억 달러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100억 달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내고 있는 것도 다 못 써요. 주한미군이 1년에 남겨요, 매년. 우리는 많이 냈어요. 지금도 많이 내고 있고, 캠프 험프리스 기지 만드는데 거의 100억 달러 우리가 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이 기지가. 트럼프도 와서 놀랬어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1년에 100억 달러 달라? 그러면 주한미군의 월급 보너스까지 우리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주둔 분담금이 아니에요. 이 이상부터 더 늘리게 되면 쓸 데도 없어요. 항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더 달랠 거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더 달래긴 달랠 거예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괜히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단순해요. 거대한 국익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군비 왜 거기서 돈 쓰고 있어, 이거거든요. 작은 돈은 보는데 큰 돈은 못 봐요. 주한미군을 빼면 미국의 타격이 더 커요. 아시아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데, 지금도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도 친중파들 있잖아요. 주한미군 나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빠지는 순간 한반도는 언제든 중국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익이 돼요? 그럼 일본도 일본에서도 뺀다고 그러겠죠. 그럼 일본은 미국 좋아하느냐? 일본도 미국 안 좋아해요. 그거는 겉으로. 일본 사람들은 현실적이잖아요. 숨기잖아요. 일본 말로 혼내. 자기 본심, 이걸 숨기잖아요. 왜 일본이 미국을 좋아할 수가 없느냐? 일본이 80년대에 미국 GDP의 50%를 넘었어요.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GDP 50% 넘으면 일본이 훨씬 잘 사는 거죠. 미국의 뉴욕에 있는 건물은 다 주인이 일본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헐리우드 영화 보면 회사 사장들이 다 일본 사람으로 나와요. 회식하면 다 스시 먹어요, 이렇게. 이코노믹 애니멀이라는 말이 그때 나와요. 일본 보고 경제 동물이라고. 정말로 첨단 기술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이 일본한테 플라자 합의를 강요합니다. 엔고, 엔화 가치가 높으면 수출이 어렵잖아요. 엔고를 강요해요. 이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돼요. 지금 일본의 GDP는 미국의 25%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 원인이 미국이에요. 동맹이 동맹을 주저앉힌 거예요. 트럼프만이 아니에요. 이미 했어요. 이미 80년대에. 그런데 일본의 지식인들 지도층 마음속에서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모양 만든 게 미국인데, 그 피 속에는, 일본의 지도층에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일본 스스로의 자기들 길을 가겠다는 게 강해요. 그럼 주한미군 빼면 주일미군도 빼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국민들도 알 거예요. 근데 특히 지도층, 우파들은, 자민당이 우파잖아요. 뼛속 깊이 미국에 대한, 겉으로는 미국과 손을 안 잡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고 손을 잡고 강력한 미일 동맹, 또 러시아가 있잖아요. 중국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거지만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야. 미국 때문이야. 라는 게 강하게 남아있죠. 일본이 현명하죠. 왜냐? 속을 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드러내잖아요. 친미든 반미든 너무 확 드러내잖아요. 이게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용미죠. 미국을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필요하니까.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니까. 확실한 건 한미동맹은 유효했고, 아니었으면 6.25 때 우리가 졌잖아요. 한미동맹이 기대해서 발전했고, 지금도 한미동맹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목표는 아니다. 동맹은 수단이고, 동맹은 언젠간 깨진다.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된 동맹이 있어요? 깨졌잖아요. 미국이 걸프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미국에서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너무 멀잖아요. 후세인이 침략을 했는데 바로 반격을 못하죠. 왜냐? 장비를 옮겨야 되잖아요. 병력은 빨리 옮길 수 있지만 장비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렸다고. 몇 달 걸렸어요. 그때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신속 배치군. 빨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사전 배치 선단이라고 그래서 여단 규모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함선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다녀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면 바로 부산항에 들어와서 하역하는 거예요. 그럼 병력만 비행기 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 주한미군이 28,500명, 이 규모가 항상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미국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한미동맹은 북한 때문에 북한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범위 내에서 체결한 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자주국방력도 커지고 미국은 좀 더 유연하게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 배치, 미국에 갔다가 본토에 갔다가 계속 교대하는 이런 배치, 이 개념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익숙한 다음에 가고 그럼 병력이 좀 줄어들어도 유사시 그럼 바로 올 수 있잖아요. 장비력이 있으니까.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은 항구잖아요. 이 전방 인계철선을 구성하던 병력들이 이제 빠져서 평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 이동할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항구를 통해서. 바로 주한미군의 글로벌 차원에서 기동성에 유리한 게 평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을 주한미군이 기지로 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대전략에 따른 거다, 안보 전략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해상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해군력이에요. 영화 보면 항공모함밖에 안 나오잖아요. 항공모함이 뭐죠? 이게 해군력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A2AD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그래요. 중국 본토가 아니라 원거리 해양에서 적 세력을 괴멸한다가 A2AD 전략이거든요. 안티 억세스 에어레 디나이얼의 약자예요. A2AD가. 그 해상이잖아요. 미국도 해상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전투를 위해서 양측이 지금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동폭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해상에서 전투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미국과 중국이 전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은 주한미군은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치고 측방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고 이 일본에 있는 병력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계속 증원돼서 만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견제력이 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있으면 중국군의 상당 부분을 이 동북지방에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억지력이 되는 거죠.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나 오늘 행복한 날이야 이랬거든요. 한미일을 묶었다고. 한미일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일이 안 풀리니까 강제로 손을 잡게 했고 윤석열 정부는 거기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훈련 하잖아요, 지금. 비행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이 만일에 군사적인 긴밀한 협력체가 되면 날개를 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 방위력이 얼마나 세요? 한국의 방위력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일이죠. 독도를 지들 땅이라고 그러고 과거사 인정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일본이 반성을 했다면 용서했겠죠.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돌리고 미안한다고 생각하는지 미안한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근데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 어떻게 해요? 아직도 계속 사과하잖아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70년대 초에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일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일 하고 싶은데 엉성하긴 해놨어요, 지금. 근데 언제든 흔들릴 수 있죠. 왜? 일본 때문에. 일본이 진실하게 반성하고 독도 알았어, 현실 인정 실효 지배니까 어쩔 수 이렇게만 해도 풀리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독도는 지네 땅이고 과거사는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렇게 한미일에 목맥겠어요,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뺀다고? 지금 그렇게 나 행복한 날이야까지 행복해 했는데 바이든이 한미일 손잡고. 근데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뺀다? 공화당이 반대할 거래요. 그리고 만일에 극단적으로 빼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맞춰 살아야지. 우리 자주국방력을 더 강화해야지. 그런 일은 없고 그걸 막아야 되지만 왜냐?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게 우리는 훨씬 유리하니까. 한미동맹의 안보비용이 훨씬 작으니까. 절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간다면 우리 말 듣겠어요? 만일에 극단적으로 간다면 가지도 않지만 그럼 그때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죠. 자주국방으로. 트럼피즘은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가라는 말에는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미국의 비명이다, 사실은. 왜냐?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도덕적 헤게모니,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이 도덕적 제도력과 물론 군사력, 경제력, 패권과 함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 동맹 체제를 만들고 이걸 리드해 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도덕성이라는 걸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정점에 놓는 미국 동맹 체제가 미국을 지지했던 건 바로 미국의 그 리더십이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앞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럼 동맹은 미국을 불신하게 되죠. 동맹의 땅까지 넘본다. 동맹도 거래 중심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맹 의미는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미국을 중심에 두는 동맹 체제가 와해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피즘은 사실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과거 같지 않은 미국, 여유가 없는 미국, 팍팍해진 미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칸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트럼피즘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그러지만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위대해지나요? 관세 정책을 펴게 되면 상대국도 관세 정책을 피거든요. 충돌하거든요. 세계 경제 위축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더 적게 매기겠다는 건데 미국 국내에는 이미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왜 공장이 떠났느냐? 왜 공장이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느냐? 인건비가 싸거든요. 제조업 생태계가
미국보다 훨씬 좋거든요. 관세만 갖고 저조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도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보조금도 안 주는데 생태계가 살아나겠습니까?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모순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경제 정책으로 미국의 경기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채워지는 건 아니다. 그럼 모든 제국들이 경제력을 상실할 때 관세를 올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관세 정책은 양날의 칼이에요. 아이러브 관세 그러지만은 그럼 모든 지도자들이 아이러브 관세하면 되죠. 세계 경제 위축과 미국 국내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미국 제조업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거다. 그럼 미국의 시대가 더 저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에 세계 GDP의 40%까지 차지하면서 미국이 곧 세계였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안보 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를 했는데 그러나 이 체제가 모두 허물어져가는 상황이고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바이든 방식의 동맹에 연대했던 거고 또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바로 트럼프 방식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피즘의 마가 정책은 미래가 불확실하다. 개인적으로 어둡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등장한 배경은 절대 강자가 없는 아직도 미국은 강자죠. 그러나 절대 강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거든요. 다극화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절대 강자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덫에 걸렸죠. 이 시진핑의 독재, 그 다음에 중진국 함정, 그 다음에 이미 소득이 만불에 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민도가 높아져요. GDP가 올라가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립스에 시지은 폴리티컬 맨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GDP가 올라가면 결국 민주주의로 간다라는 가장 간단한 논리를 담은 책이 이 폴리티컬 맨이거든요. 중국은 이미 소득이 만불을 상회하니까 이젠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중진국 함정, 시진핑 독재, 민주화 요구 이런 것들로 중국의 딜레마가 커집니다. 그리고 중국은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어요. 과거에 수천 년간 중국이 세계의 패권, 사실상 중국 중심의 중화 세계가 가능했던 건 바로 유교라는 소프트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이 중국이 강요해서 베이징, 연경 가고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그 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달려갔거든요. 이런 이유는 중국의 매력, The Attraction of China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전랑외교, 그 다음에 폭력적, 경제적 그 확장, 1대1로. 그리고 중국 보고 뭐라고 그러면은 너네 왜 민주주의 안 하냐 그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들만의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보편적인 세계 가치관을 흡수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애시당초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소프트 파워가 없거든요. 미국이 과거에 했던 팍스 아메리칸 시대에 했던 소프트 파워가 없거든요. 중국적 가치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쫓아냈던 공자를 끌어들였는데 그게 지금 현대 시대에 맞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지투가 못 된다. 주저앉을 거다. 이 선을 넘기 어려울 거다. 자, 절대 강자가 없죠. 미국도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도전 세력이 될 수가 없고 러시아는 러우 전쟁으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다극화의 시대입니다. 다극화하니까 질서가 없죠.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체제가 각자의 이 영역, 뭐 일본 말로 조폭들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그 영역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냉전적 질서를 유지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분쟁이 작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폭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일반 범죄가 작대요. 왜냐면 조폭이 질서를 지키니까. 일본 야쿠자들은 그러니까 야쿠자 있는 쪽에서 지배하는 데서는 잡범들이 없죠. 야쿠자하고 일본 경찰하고 협력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건 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이 야쿠자 조직이나 조폭들이 사라지면 그럼 평안해지냐? 아니거든요. 조그만 조직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련은 몰락했고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지배를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탈냉전기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걸프전 2번이나 했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 지금도 있죠. 시리아, 그 다음에 중동은 항상 화약고였죠. 그 다음에 소련, 구소련권, 동구권 보면은 체첸 전쟁 1차 2차 조지아 전쟁, 그루지아 전쟁,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충돌 항상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다극화의 시대에 분쟁들이 도처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극화 시대에도 어려운데 문제는 무극화예요. 아무도 이 분쟁의 해결에 지도력을 발휘를 못해요. 유엔 안보리는 이미 식물인간화 됐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발을 빼잖아요. 국제분쟁. 트럼프가 취임 일성이 뭐예요? 모든 전쟁을 끝내겠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거다. 이 얘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무극화 시대입니다. 다극화와 무극화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의미해요. 글로벌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합리적이고 냉정한 지도자보다는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선동적인. 볼까요? 헝가리 오르반, 터키 에르도안, 푸틴, 시진핑, 트럼프 다 스트롱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경화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극우의 후예가
지금 총리잖아요. 무솔리니 후예가. 프랑스 루펜, 이 극우 세력들이 확장하잖아요. 대통령 못했지만. 그러니까 트럼피즘의 탄생의 배경은 바로 다극화와 무극화라는 불확실성,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국력의 쇠퇴, 이게 트럼피즘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트럼피즘은 이 불안한 대중의 심리를 잡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돌적이고 선동적인 정치가 통하는 거죠. 그 트럼피즘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나 저돌적이고 선동적이고 대중의 마음을,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는 선동이 통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정책에 들어가면 그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본인이 협상가라고 그러지만 자기보다 센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약한 사람들 두드려 패는 형식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쪽. 그렇게 보면 트럼피즘은 불행하게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진영 논리를 강조했지만 지금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냉전처럼 이념적 진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공급망이 냉전기에는 사회주의 공급망과 자본주의 공급망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자본주의 공급망에 똘똘 뭉쳐야 됐거든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께서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 세계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지금 공급망이 하나인데 여기서 어떻게 진영을 나눕니까?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바이든이 그 민주주의로 진영이 엮일 수가 없어요. 과연 그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마 민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민주주의일 거예요. 민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를 상징한다. 그러나 트럼피즘은 이 혼란을 더 확대하고 자극하지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동맹체제에도 균열을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미국이 트럼피즘을 선택했잖아요. 그 뭐냐? 다극화와 무극화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글로벌, 이게 트럼피즘의 배경이에요. 미국만의 선택도 아니에요. 유럽의 극우 세력 준동,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바로 극우예요, 사실은. 러시아 민족주의.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두 개의 민족주의가 충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의 불안정은 확실한 어떤 강한 지도자, 스트롱맨을 요구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이든 타입은 아닌 거죠. 신중한, 이게 아닌 거죠. 거칠고 저돌적이고, 그래야 믿음이 가잖아요. 불안하니까. 나쁜 놈이어도 괜찮아? 나만 지켜주면 돼? 근데 나쁜 남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나쁘지만 센 남자, 강한 남자. 어쨌든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글로벌 불안정의 시대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트럼피즘은 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미동맹을 어떻게 활용할 거며, 우리의 외교안보,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관찰할 거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안보는 어떻게 지킬 거며, 이 상황에서 우리 안에 분열, 지금 극도로 분열돼 있잖아요. 이 분열의 상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트럼프가 갑자기 왔네? 아닙니다. 또 다른 트럼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푸틴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때 많았어요. 그 위기를 헤쳐왔거든요. 우리가 슬기롭게. 이 트럼피즘 트럼프 2기 시대를 잘 활용을 하는, 그리고 지금의 혼란을 약으로, 우리 국가 발전의 약으로, 성장통이라고 봐요. 우리가 압축적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압축적 성장의 후유증이 경제적인 많은 불평등이나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 정치적 후유증은 압축적 민주화의 후유증이다. 우리 민주화도 세계사가 놀랄 만큼 성공적인 역사였거든요.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거다, 지금. 언젠가 넘어야 될 산이었다라고 보면, 그럼 이 산만 넘으면 그 성장통이 잘 견뎌내면 키가 크죠. 그래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 거대한 혼란에서도 전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 나라는 이 민도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일부. 그러나 민도가 아주 높은 국가고 국민들이 항상 현명하게 대처해 왔다, 위기 때. 그러니까 트럼피즘 시기에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폭풍이죠. 거의 8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 당일날 바이든 지우기, 민주당 지우기, 민주당과 거의 정반대 노선을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받을 만한 게 이제 취임식 당일날 주한미군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김정은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김정은이 뉴클리어 파워를 가졌다, 핵 무기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관세, 그 다음에 거래 중심적 동맹관, 불법 이민, 본인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2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기 때와 2기 때의 정책상의 차이는 거의 없죠. 트럼프 재선 캠페인 때도
트럼프도 1기 때 정책 그냥 그대로 베껴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기 때의 차이는 뭐냐면 1기 때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굴러온돌이었습니다, 공화당에.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라든지 측근들이 없었죠. 따라서 기존에 공화당에 있던 라인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부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와는 그다지 신분이 있지 않았던 기존의 공화당 계열의 인물들을 주로 포진을 시켰거든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화당하고도 결이 다른 과격한 정책들을 내면서 이 스탭들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거친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2기의 트럼프는 그때 완전히 다르다. 이미 1기를 경유하면서 트럼프의 많은 새로운 인맥들이 생겼고 또 1기 이후에 긴 시간을 지나면서 트럼프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2기는 1기와 다르게 충성파로 채웠다. 그러니까 모두 예스맨, 트럼프의 정책에 반기를 들 만한 인물들은 주변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1기 때 했던 거칠었던 정책을 트럼프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기 때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트럼피즘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더 세진, 더 독한 트럼피즘이 2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미국 국민들이 찍었죠. 트럼피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여론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친 트럼피즘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관세 정책, 이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중단도 이것도 사실은 미국 중심의 제조업, 미국 내에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공장들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공장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민자 추방 정책도 사실은 저임 노동력을 내쫓는 거거든요. 이것도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고 기대는 있지만 한쪽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죠, 지금. 일단 이 출발은 트럼프가 이제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과와 그 여론의 반응은 또 다른 문제다. 트럼프 2기 때 가장 딜레마는 중국이죠.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시기부터 중국의 위협이 가장 미국의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시기에는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리밸런싱, 해외 미군의 전력을 재균형,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게 오바마 시대에 시작됐거든요. 그럼 아시아를 왜 중시하느냐? 바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아시아라는 개념이 인도태평양으로 훨씬 넓어진 게 트럼프 시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나온 게 트럼프 시기거든요. 오바마에서 시작된 중국 견제가 트럼프 1기 때서 확장이 됐고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지우지 않은 딱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 정책이었거든요. 그건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시 트럼프 2기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이미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관된 기조는 중국 때리기. 소위 말하면 미국의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중국을 잡겠다는 전략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경우든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트럼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아무리 시진핑과 우정을 강조하고 친분을 강조하고 중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미국이 중국 때리기는 완화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충분히 쇠약해졌다.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린란드, 덴마크령이거든요. 그린란드의 무력 사용,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게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이거든요. 그럼 동맹의 땅을 넘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우방인 캐나다를 자신의 미국의 주로 편입시켰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파나마 독립국가거든요. 여기에도 군사적 개입을 지금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안전한 국가는 그 어디도 없죠. 미국의 국익이라고 그러면 동맹도 차이를 두지 않는 피하 고별이 없는 게 트럼프 이기기 때문에 세계가 불안해졌다. 그러나 핵심적인 중국은 명확한 주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중국은 칼날을 피할 수가 없고 나머지 국가는 차이가 없다. 미국 국익 앞에서는 동맹이든 아니든 피하를 구별하지 않고 미국 이기주의를 관철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미동맹은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하고 과거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근데 트럼프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맹도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을 게 있을 때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한미는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일방적인 짝사랑은 안 된다. 동맹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고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삼국지입니다. 거기 동맹은 명확히 나오잖아요. 적벽대전, 총나라, 유비와 송건이 손을 잡고 조조를 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비하고 송건이 전쟁하잖아요. 그렇게 조조의 위협 앞에서 단결했던 유비와 송건이 총나라와 오나라로 나뉘어서 나중에 전쟁하잖아요. 끝까지 전쟁하잖아요. 그게 동맹이거든요. 근데 그 동맹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니에요. 동맹은 계약 결혼 같은 겁니다. 계약 관계 끝나면 언제든 헤어지는 부부 같은 관계예요. 계약한 상태에서는 서로 혈맹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하게 동맹의 본질을 그냥 끄집어낸 것뿐이에요. 바이든은 그냥 그걸 수면 밑에 숨겨뒀던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는 동맹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권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핵을 가진 건 불법이라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규제를 가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핵을 가졌으니까 나쁜 놈이고 그 나쁜 놈 손에서 핵을 뺏겠다 이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핵이 없는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아니고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일기 때부터 했어요. 우리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건 뭐냐? 김정은 핵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 뭐라고 말했어요?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가 가장 믿는 동맹이. 김정은한테 너 핵 가져도 돼라고 얘기를 사실상 한 거예요. 자,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유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무장관 후보 루비오는 뭐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북한의. 이거 우리 목표거든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뭐죠? 북한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뉴클리어 파워는 국제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NPT, 비확산 조약에는 핵 보유국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국가.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사람들은 핵무기에 인정받는 국가들이에요. 여기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그때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비핵 보유국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4개의 국가가 몰래 핵을 가졌어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러니까 북한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요 5개 국가와 요 4개 국가를 합친 개념이 뉴클리어 파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핵보유국은 아닌데, 그러나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정한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이제? 북한의 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핵 동결, 핵 군축론이에요. 현상에서 멈추는 거죠. 야, 그만해, 이제. 그 다음에 일부 내놔. 요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건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하노이에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2018년, 19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명명을 했고,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 착시였어요. 그때 이미 핵동결, 핵군축론이었습니다. 자, 복기를 해볼까요? 2017년 9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11월에 화성 15형 ICBM을 고각 발사로 쏴요. 그리고 직후에 김정은이 우리는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어라고 선언해요. 11월에 말에. 그리고 한 달 뒤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그 당시 우리 평창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축하한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리고 김여정이 오잖아요, 2월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핵무기 가졌으니까. 그리고 3월에는 어딜 가요?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2017년까지 북한에 있는 친중파들은 다 잡아 죽이거든요. 완전히 반중의 길을 걸어요. 씨를 말립니다. 2013년 장성택 친중파의 거두 공오부 처형하고 친중남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만나러 간 거예요. 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지금 뒤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달래고 나온 거예요. 나오고 4월에 어떤 일을 하느냐? 4.27 판문점 회담 했잖아요. 4월 일주일 전에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요. ICBM 우리 더 이상 시험 발사 안 한다. ICBM 미국을 향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향하는 공격 능력을 확보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폭파했어요, 파괴했어요, 실제로. 이거 뭐예요? 바로 미국에 대한 신호죠.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동결하겠다, 이제. 더 개발 안 하겠다. 핵 동결이죠? 근데 핵군축은 어디냐? 하노이에. 하노이에 가서 영변의 핵단지를 영구 폐기하겠다. 근데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에 지금은. 일부를 내놓고 자기들의 민생에 저해가 되는 5개의 제재 해제를 해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5개가 사실은 제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핵군축 일부를 내놓고 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될 뻔했거든요. 그때 볼턴이 막아서 안 됐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럼 그때 이미 핵군축을 한 거예요. 핵동결. 김정은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겠어요.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됐는데 똑같이 하노이 시즌2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너 누클리어 파워야. 너하고 잘 지낼게. 이건 핵동결 핵군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헤그세스, 그 루비오, CVID 환상이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환상이야. 그 얘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막고 북한 핵 인정해주고. 국제사회도 입장이 똑같아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그런 말 했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세계 원자력 상태를 감시하는 기구예요.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대신 더 이상 핵 문제가 악화되는 걸 막겠다. 그 IAEA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미국 민주당은 그럼 민주당도 그랬어요. 4년 동안 바이든 정부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더니 해리스가 대선 캠페인 때 해리스 정강 정책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뺐어요. 그다음에 지금 쿼드 장관회의에서 처음 했는데 트럼프 여기서도 완전한 비핵화 뺐잖아요. 지금. 그럼 미국은 왜 그러느냐? 미국의 국익이 중요하지 우리 국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싸운다면 정말 바보짓이죠. 우리는 미국이 필요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랑 동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초강대국인 아직도 미국과 동맹이라는 건 얼마나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미국은 우리가 필요하죠.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건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데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의 수정주의 도전국가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건데 이게 경제로만 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함정 척수로는 중국이 앞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본토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해상에서 싸우는데 해상 전력에서 양쪽으로 이미 밀려요, 미국이. 그런데 주한미군 28,000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국하고 붙어있는 땅에 있잖아요. 주일미군은 아무리 많아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상병력으로. 주한미군은 지금 육상에 있잖아요. 28,000명이. 지금 평택 캠프홈프리스가 본부인데 여기에서 M1A1, M1A2 미국의 주력 탱크나 아브람스 장갑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만일에 엔진 시동 걸고 그냥 쭉 직진하면 한나절도 안 돼서 만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거대한 비수가 되는 거죠. M1A1, A2, 브래들리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럼 이거는 중국한테는 목에 비수거든요. 주한미군은. 북한만 견제하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한미군은 여기에 강력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있는데. 근데 이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시킨다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주한미군을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 못 시키게 유해에서 제동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감축을 못하게. 그 정도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그건 아니죠.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의 어떤 광풍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트럼피즘이 광풍을 몰아치기 좀 쉽진 않아요. 왜냐? 의회가 견제하겠고. 아무리 공화당이 다수라 하더라도 의회가 완전히 민심을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주의 권력이 강해요. 주의 자율권이. 그러니까 이런 견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하긴 쉽진 않아요.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에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관세만 갖고 들어가겠어요? 공장들이? 이 제조업 생태계가 양호하지 않은데 왜 중국으로 가고 중국도 힘들어서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왜 가는데요? 거기가 저임의 노동력 그다음에 이 제조업 생태계가 유리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근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만들어지겠냐고요, 자기들이. 쉽지가 않죠. 그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을 억제하면 중국에 의존했던 대체처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체처로서는 한국이 매력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분야, 이런 것들은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다. 중국은 주저앉히기 위해서 중국의 공급망은 교란시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공급망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의 기회가 올 수가 있죠. 이제 줄 건 줘야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피즘의 특징은 거래 중심적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죠. 북핵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스몰 딜, 빅딜이 아니라 CVID형 빅딜이 아니라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걸 트럼프한테 받을 수도 있죠. 뭐 자치핵무장, 전술핵 반입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만 허락하면 협의하면 되는 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거든요.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권한. 이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피즘에서는 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왜냐하면 우리 농축 재처리 권한 준다고 해서 미국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많은 걸 가져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농축 재처리 권한을 가지게 되면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력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도 역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대응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죠. 대안을.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현실이에요. 트럼프 4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적응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바람을 타야죠. 트럼프의 파도를 타야죠. 트럼프의 파도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 트럼프의 파도를 타는 이제 파도 타기의 묘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슬기롭게 이 내후 외환 잘 헤쳐나가야 되고요.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 폐허에서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까? 세계가 매력을 느끼는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까? 노벨상을 탈 줄 알았습니까? 세계인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까? 자,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측면 보지 말고 우리의 긍정적인 저력과 잠재력 그리고 충분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세계 10위권 경제력, 세계 5위권 국방력, 문화 컬처 파워, 문화 파워는 제가 보기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최정상급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고 다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자. 서로 다르면 적이 아니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정치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런 책은 가능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읽어요? 책을 읽을 때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 그런 책을 많이 읽으래요. 그럼 내가 나의 확증 편향, 내 사고방식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서로 차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코리안 톨레랑스, 이제 관용. 차이가 있는데 같이 살아가는 게 공존이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적이고 제거하자.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버려야 이 나라의 정치, 시민사회, 문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예,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고요. 대동강TV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